레임덕이 징후가 있다라는 정도전이 일부러 나쁜 터에 청와대를 만들었다. 도읍지를 정했다. 7월, 9월 가면요. 점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이 이제 그 10일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역대 정권이랑은 또 다른 정권 창출의 형태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 집권 2주년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하고 볼 때 상당히 좀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확 바꿔보겠다는 그 의지, 네네. 행동이 보면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고 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본질을 바꿔보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본질이라는 게 말하자면 역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사입니다. 좀 잘못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과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제조산하, 네. 산하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새롭게 다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국정 운영의 목표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게 했다가 실패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하질 안 했죠. 통합부로 갔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으로 이제 역사 바로서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바꾸겠다는 작업이 2년 동안에 질풍처럼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지일관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해온 혁신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 주셨는데 그 사실 초반에는 80%가 넘는 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예. 이게 보수나 중도 진보까지도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지금을 보면 뭐 사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뭐 40%대 후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한 건 그렇다면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다른데 혁신을 너무 강하게 세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네. 근데 제조사나 대한민국을 확 바꾸려면요 네네. 강력한 지지 그룹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른바 뭐 문재인 팬덤 네. 문화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이른바 어떤 그 친문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혁신이 가능했고 높은 지지도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강력한 팬덤 그룹이 있으면요 강력한 안티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런 보수 진영이 벌써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 동시에 열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돌파의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과 지금 말씀해 주신 소통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은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이끌어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혁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아주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바퀴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혀 별개지만 함께 굴러가야 그 마차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대 또 다른 편이 그르고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네. 함께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과 소통은 서로 때로는 배치될 수 있지만 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마차 바퀴가 똑같다.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네. 뭐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은 초대 비서실장에 네. 그리고 과거 구여권 출신을 김중건 비서실장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면
네. 또 실질적으로 단행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또 개혁을 추진했던 개혁과 어떤 소통, 포용을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렵죠, 그 부분이.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국정 운영의 그런 본질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형식적인 혁신을 그나마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못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인 혁신을 한번 해보려고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네. 50년 넘게 묵은 사회적인 체제나 제도나 문화라는 게 일시적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설령 적폐라 하더라도 네, 네. 어느덧 관행으로 자리 잡고 국민들의 어떤 문화로 잡은 이상 인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이건 적폐다. 이건 바꿔보겠다. 정말 힘듭니다.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예. 그 원장님께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 그로부터도 한 4,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레임덕이 징후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진집했다기보다는 징후들이 꽤 보인다. 네, 네. 아주 상당히 이제 우려, 그러니까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을 반짝였는데 제가 이제 레임덕의 현상 이론과 실제로 이제 책도 펴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책 안에 보면요, 레임덕이 이 가는 길에 단계가 있습니다. 5가지 단계가.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대통령의 권위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그럼 여권 내부가 분열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면 이제 친인척이라는 측근 비리가 생기긴 하고 마지막에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권 내부 분열 현상이 상당히 맞습니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내부 감찰관 그 김태국 감찰관이 내부를 폭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보면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또 마치 또 현 집권 세력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또 모양새가 네. 되고 또 패스트트랙에도 지금 여권 내부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체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마치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 모양새다. 네. 그럼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갈수록 그 정권이 바뀔수록 세월이 흐를수록요 레임덕이 오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네.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3년 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대통령은요 한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빨리 실증을 느끼고 기대감을 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과거에 했던 노력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예. 사실상 그 말년이 좋진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청와대 터가 안 좋네, 뭐 이런 류의 예. 얘기도 사실 많은데. 예.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청와대를 정했던 그 정도전이 네네. 일부러 나쁜 터의 왕궁, 청와대를 만들었다, 도읍지를 정했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터가 좋으면 그 권력자가 너무 10년, 20년, 30년 해먹으니까 일찍 해먹고 그 다음에 끝이 비참해야 더 조심스럽고 주의하게 경계하게. 일찍이 성견지명이 있었다라는 또 글들이 있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덧 법칙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법칙을 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깰 것인지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과거 대통령들이 범해왔던 개인적인 오류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민심이 후반기로 갈수록 등을 돌린다라는 네. 그 세부적인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세졌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빨리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이 뛰쳐나오는 거리 문화도 자칫하면 네. 이게 마치 전통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스럽고 저는 6월, 7월, 9월 가면요 점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걸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이냐, 이거는요 누구도 못합니다. 청와대도 검찰도 민주당도 오직 한 사람이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를 확 바꾼다, 적폐를 청산한다, 필요한 건데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높게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포용 성장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부분은 다 사실 요구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이를테면 야당 뭐 홍준표 후보도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복지 확대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받고 경제 정책이 가장 못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보시기에는 이 어떤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 질문은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심플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 입장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현 집권 세력들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나가지? 우선순위가 뭐지? 첫 번째가 적폐 청산, 네. 두 번째가 남북 문제, 세 번째가 경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경제가 제 1번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 네, 네. 말하자면 경제 제일주의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경제 살리게 혼신을 다한다, 올인한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래야 그 다음에 남북 문제라든지 적폐 청산을 이거는 쉽게 뒤따라올 수 있어요. 정치는 짧고 경제는 길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반짝 효과가 납니다. 금방 박수를 치고 와 하고. 근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죠. 꽃처럼.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아시죠? 군사문화 청산하고 네. 뭐 엄청나게 뭐 판가리, 뭐 물갈이, 뭐 역사 바로 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 최고였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에. 예. 근데 그 1년 반 딱 지나니까 2년 넘으니까 국민들이 확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느덧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정말 좋은 성과,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국민들로부터는 비판을 받는 그런 제2의 김영삼 네. 리더십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면 국민들께 좀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참 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참모들의 벽, 정보의 벽에 둘러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벽을 문재인 대통령이 허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로들이라든지 또 사회 각계에 있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경청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징후는 인사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네. 이를테면 장차관 인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사람들한테 장관 한 자리 못 줍니까? 얼마든지 당평 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선 때 그렇게 강조를 했던 통합의 리더십, 이걸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아주 식상하도록 많이 들었던 소통입니다. 전화, 핸드폰 소통. 진짜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사실 지금 대북 정책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예.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될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임기 말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처음 물꼬를 터서 상당히 변화를 가긴 했지만 네네. 또 임기 도중에 여러 가지 또 북측이 또 이런 남침 도발하는 행위도 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과 성과를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문재인 대통령 의지와 역량과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잘해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네. 한반도 평화를 상당 부분이. 근데 그 이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밀하게 조밀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정상회담으로 한방 빵빵 물고 트는 이런 전략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민심이 실마로 장난이 아니다 지금. 네.